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충청도에서 살 때 어머니가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먼저 우리 엄마는 아주 약간 신기가 있어. 딱 봐도 기가 조금 세 보이시긴 하는데 그게 막 기에 눌린다거나 그런 정도의 느낌은 아니야. 대표적으로 약간의 신기 느낌이라고 느낀 걸 먼저 약간 풀어볼게. 어느 날 자영업하는 우리 집이 새로 가게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어떤 가게를 살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 어느 날 꿈을 꿨어. 큰 전신 거울 앞에 엄마가 자기 모습도 비추고 서 있으셨대. 근데 거울 속이 자신이 주머니에서 보석을 꺼내더니 도로 주머니에 넣으면서 웃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꿈에서 자신의 주머니가 갑자기 무거워졌다고 하셨어. 그래서 바로 샀는데 사고 나서 알고 보니 그 가게는 1,000만 원쯤 이득 보고 샀다고 하더라고. 하여튼 이런 분이신 우리 엄마는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셨어. 태몽을 꿨는데 웬 할머니가 밭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고구마 밭이더래. 가서 저도 고구마 하나만 주세요 했더니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는데 얼굴은 없었지만 그게 꿈이니까 무섭단 생각은 들지 않았어. 그 할머니가 바구니에 있던 고구마를 꺼내서 손으로 마구 짓이기더니 내미는 거야. 그 꿈을 2번 꾸셨고 2번 모두 유산하셨어. 그리고 엄마가 어릴 때 음식을 잘못 먹고 급제를 하신 적이 있으셨대. 근데 밤이고 엄마 어릴 때는 시골이라 그 밤에 어디 병원도 못 가고 그냥 아랫목에 누워 계셨대. 꿈을 꾸셨는데 왠지 방 밖으로 나가셔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문을 열고 발을 디뎠어. 근데 마침 물 위를 걷는 느낌이 나는데 밖으로 나갔더니 딱 봐도 저승사자가 서 있더라는 거야. 무서워야 하는데 그런 생각도 아무것도 안 나고 그냥 멍하니 저승사자를 따라갔대. 한참 가던 도중에 갑작스럽게 멀리서 새벽닭이 울었어. 저승사자가 멈칫하더니 손을 휘 저으면서 가라고 하셔서 돌아왔고 급체는 씻은 듯이 나으셨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꿈에서 얼굴은 모르겠는데 도포 입은 할아버지가 나오셨대. 막 번호를 불러주시길래 꿈에서 이건 로또 번호다 하면서 급하게 막 외웠어. 근데 마지막 번호를 부르기 전에 그 할아버지가 마지막을 들으면 너의 남편이 명이 짧다. 들을 테냐? 엄마는 그 순간 됐다고 필요 없다고 단호히 말씀하셨고 꿈에서 바로 깨셨어. 방금 전 꿈임에도 불구하고 꿈에서 그렇게 외웠던 번호는 단 하나도 기억나지 않으셨다고 하셨어. 지금 우리 아빠는 거의 알코올 중독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정밀 건강검진 결과 간조차 아주 깨끗하시다고. 만약 엄마가 거기서 번호를 선택했다면 조금 오싹하더라. 두 번째 이야기, 숲의 사람. 믿기 힘든 이야기를 하려 한다. 솔직히 나도 당사자가 아니면 믿지 않았을 것이다. 사실 나는 중학교 시절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던 적이 있다.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던 데다 선생님도 제대로 상대해주지 않았다. 부모님은 불륜으로 인해 나에게는 관심이 없었다. 하도 맞아서 몸은 멍투성이었고 그날은 얼굴까지 울퉁불퉁해져서 숨을 쉬는 것조차 힘겨웠다. 내가 살던 곳은 꽤 시골이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 한 군데 있었다. 어째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에는 불량배들조차 들어가는 것을 꺼렸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마 정말로 위험한 곳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나는 죽을 생각으로 입구에 쳐져 있던 밧줄이랄까. 종이 덩어리를 띠처럼 연결한 것을 넘어갔다. 길 하나 변변치 않은 곳을 계속 걷자 탁 트인 곳이 나타났다. 나는 여기서 목숨을 끊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죽자고 생각했던 주제에 목을 맬 끈이나 칼 같은 것도 없었다. 낙서가 가득하고 여기저기 찢어진 가방 안에는 역시 흉한 꼴이 된 교과서뿐이었다. 어쩔 수 없이 나는 그 근처에 나무에 기대 있다 그대로 잠에 빠져버렸다. 그 당시 나는 매일같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몸은 아픈 데다 정신적으로도 피로한 상태였기에 쉬어야 하는데도 잠을 자지 못했던 것이다. 밤을 뜬 눈으로 지새면 어느새 다음 날이 된다. 학교를 쉬어도 부모님 중 한 명이 불륜 상대와 함께 집에 와서 신경 쓰인다. 때로는 부모님에게조차 맞는 때도 있었다. 하지만 나의 죽기로 마음을 먹었던 탓일까? 마음이 편해졌던 것인지 몸이 한계였던 것인지 나는 쉽게 잠에 빠졌다. 그런데 마치 학교에 있는 것처럼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내가 당하고 있던 왕따는 무시와 폭력과 험담이 모두 섞여 있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쉬는 시간에는 책상에 엎드려 빨리 시간이 가기만을 빌 뿐이었지만 욕은 모두 들린다. 그렇게 쉬는 시간에 들려오는 것처럼 험담이 들려오는 것이다. 그렇지만 어째서인지 평소처럼 구체적인 험담이 아니었다. 기분 나쁘다던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던가 냄새 난다던가 하는 것이 아니었다. 분명 안 좋은 말이라는 것은 알 수 있는데 뭐야 저건 일하던가 뭐하는 거야 라는 어쩐지 어리둥절해하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화가 난 것 같은 말투였기에 나는 분명 험담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것을 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겨우 잠에 들었는데 꿈에서마저 괴로워해야 하는 것인가 싶어 슬퍼졌다. 그래서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귀가 멍멍하고 눈앞이 어두컴컴해졌다. 그렇게 기절할 때까지 울었다. 지금까지 내가 겪은 힘든 일들을 떠올리며 이제는 싫다고 울부짖었다. 정신을 차리자 눈앞에 3명의 사람이 보였다. 분명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곳인데도 지역의 유력자로 유명한 할머니와 그 집안 사람인 것 같은 남자와 여자가 있었다. 사실 나는 그 할머니의 손자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 지역에서 워낙 힘이 강한 사람이었기에 내 편은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그 녀석의 얼굴조차 보고 싶지 않았는데도 할머니는 나를 손자에게 데려갔다. 그렇지만 그 녀석은 어째서인지 대단히 겁에 질려 있었다. 너덜너덜한 꼴에 나에게 떨면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다. 그 이후 우리 집에 연락이 갔고 나는 스트레스와 부상 문제로 인해 잠시 입원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퇴원하고 나니 주변의 사람들의 태도가 이상했다. 지금까지 괴롭히고 있던 놈들이나 선생님, 거기다 교장마저 나에게 사과를 했다.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게다가 부모님마저 내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싶었다. 그리고 나는 다시 할머니에게 불려서 그 집에 가게 되었다. 나중에 한 일이지만 할머니가 지역의 유력자였던 이유는 영매로서 예언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대대로 그 집안의 사람은 그 힘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들어갔던 출입이 금지된 수반에 있는 무엇인가가 할머니의 머릿속에 가지각색의 것들을 텔레비전처럼 보여준다는 것이다. 그 영상은 언제 올지 모르고 어떻게 되든 좋은 일이나 중요한 일이 섞여서 들어온다고 한다. 그리고 내가 정신을 잃었던 바로 그때 할머니의 머릿속에 내가 집이나 학교에서 받고 있는 처사와 숲속에 쓰러져 있는 영상이 보였다는 것이다. 거짓말 같은 이야기였지만 정말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도 알고 있었기에 믿을 수밖에 없었다. 할머니는 공정한 성격을 가진 분이셔서 그런 모습에 화가 나셨던 것이다. 그러나 원래대로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야 했다고 한다. 숲속에 들어간 사람은 모두 정신이 이상해져서 죽거나 미쳐버린다는 것이다. 할머니의 말에 따르면 그 숲속에 사람이 나에게 전하는 말이 있었다고 한다. 내 목소리는 무척 불쾌하다. 2번 다시 오지 마라. 다음에는 가만두지 않겠다. 내 목소리는 기분이 나쁘다. 라는 말을 전해주셨다. 내 목소리에는 사람이 아닌 것, 특히 실체를 가지지 않은 것을 억제하는 힘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내가 울부짖은 탓에 숲속의 사람은 상태가 대단히 나빠졌다는 것이다. 그날 이후 숲에는 가지 않았지만 양친을 포함해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대단히 서먹서먹해졌다. 결국 나는 그것을 버티지 못하고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도시로 도망쳤다. 일을 하다 보니 결혼도 했고 아이도 가지게 됐다. 그리고 얼마 전 부모님에게 연락이 닿아 10여 년 만에 화해하기 위해 고향에 돌아갔다. 집에 가는 도중 우연히 그 숲을 지나가는데 갑작스럽게 5살 먹은 딸이 울기 시작했다. 이유를 물었더니 숲속에 프리큐어에 나오는 이스가 무서운 얼굴로 노려봤어. 더 이상 여기 있기 싫다는 딸을 아내에게 맡겨서 가까운 패밀리 레스토랑에 보냈다. 아직 살아계신 할머니와 부모님에게 인사하고 숲 앞에서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맹세한 뒤 집으로 돌아왔다. 여담이지만 정말로 귀신이 나온다는 집을 일부러 빌려서 사흘 정도 집 여기저기에서 노래를 부른 적이 있다. 그러자 어느 사이 집의 흉흉한 분위기가 싹 가셨다. 부동산 업자나 옆집 사람도 집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놀랐을 정도였다. 나 자신에게 영감 같은 것은 전혀 없다. 그 숲에서 겪었던 일 이후로 지금까지 이상한 일은 겪은 적도 없다. 거짓말 같지만 정말로 있었던 일이고 지금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다. 솔직히 나는 보이지 않는 것보다 인간이 무섭다. 그 사건만 해도 나는 전혀 변한 것이 없는데 다른 모든 이의 태도가 180도 바뀌는 모습이 너무나 두려웠다. 마치 나만 다른 세계에 뚝 떨어진 기분이었으니까. 3번째 이야기, 옆집 아저씨. 때는 2004년이다. 고3 지옥을 마친 나는 신촌으로 대학을 가게 되었다. 집은 서울이었지만 통학하기에는 집과 거리가 제법 멀었고 혼자 살아보고 싶은 마음도 컸기에
신촌역 5분 거리에서 자취를 하게 되었다. 자취하는 건물 1층은 식당이 있었고 지하엔 노래방, 2층부터 4층은 원룸식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었다. 난 2층에 살았었다. 원룸 살아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매정할 정도로 이웃끼리 서로 인사도 안 한다. 그렇게 자취를 한 지 2달 정도 지나고 1층 식당에 혼자 밥 먹으러 갔었는데 만석이었다. 식당 사장님은 이 건물 사람 아니냐며 저기 이 건물 사람 혼자 밥 먹는데 합석해서 같이 먹어도 상관없지 않겠냐 하시길래 알겠다고 했고 식당 사장님은 혼자 밥 드시는 옆집 아저씨에게도 양해를 구하고 같이 밥을 먹게 됐다. 그 뒤로 옆집 아저씨와 안면이 터서 인사 정도 하는 사이가 됐다. 어느 날은 옆집 아저씨가 택배 받을 게 있는데 며칠 정도 집에 없을 것 같다고 대신 받아줄 수 있냐고 물어서 대신 받아주기도 했었다. 그래서 우리 집으로 택배가 왔었는데 그 아저씨 연락처 뒷자리가 기억이 난다. 그때 참 특이하신 사람이네라고 생각했었다. 그 후 기말고사 기간이었다. 이번엔 내가 학교에 있을 때 택배 기사님께 택배 왔다고 전화가 왔고 좀 급한 택배였기에 혹시 옆집 벨 눌러보고 사람이 있으면 맡겨달라고 했다. 그리고 택배 기사님이 옆집에 맡겼다고 다시 전화 주셨다. 이웃 알게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새벽 3시에 집에 들어왔는데 옆집에 불도 켜져 있었고 안 주무시는지 음악 소리와 인기척이 들려서 실내를 무릅쓰고 벨을 눌러보았다. 잠시만요 하고 말하더니 몇 분 후에 베토벤의 운명교향곡 소리와 함께 속옷 차림의 아저씨가 나오셨다. 택배를 건네주며 학생차 한잔하고 가지? 하고 물었는데 그날따라 친절하던 아저씨 눈빛이 무슨 짐승 같았고 왠지 모를 살기도 느껴졌다. 게다가 피곤하기도 한 상태라 사양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 뒤로도 아저씨와 인사하고 지냈고 언제 소주 한잔 하기로 했었는데 서로 시간이 안 맞아 못했었다. 그리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집에 들어가는데 폴리스 라인이 옆집에 쳐져 있었다. 처음엔 옆집 아저씨 무슨 일 있나 걱정했었는데 옆집 아저씨가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었다. 그것도 여러 명을. 친절하던 옆집 아저씨가 살인마 유영철이었다. 그 뒤 유영철 사건은 매스컴에서 크게 보도됐고 집에 들어갈 때마다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짜증도 났었고 무엇보다 옆집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생각에 무서워서 방 빼고 바로 부모님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유영철 다큐를 보다가 놀란 건 유영철은 살인을 하고 베토벤의 운명교향곡 혹은 컨퀘스트 오브 파라다이스를 들으며 시체를 토막냈다고 한다. 내가 택배 받으러 갔던 날도 시체를 토막내고 있었을까? 만약 그날 같이 차 한잔했다면 난 어떻게 됐을까? 네 번째 이야기, 이상한 존재. 고등학생 때였어요. 98년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저와 제 친구들은 고등학생이었고 우리들 중에 노안이 없는 관계로 술집 출입이 쉽지 않았어요. 어느 한날은 석계역에서 모였는데 그때 단속 기간이어서 그런지 술집이 도저히 뚫리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 뚫리는 곳 찾아서 가긴 했지만 그 뚫리는 곳을 가기 이전에 너무 들어가지 못해서 영업을 안 하고 있을 것이 분명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들어가 보려 하고 그랬었어요. 잠겨있는 게 확실한데도 그냥 한번 문 손잡이 돌려보고 하는 그런 식으로요. 그런 시도를 해보다가 사건이 생겼던 곳이 하나 있는데 술집이 지하였고 입구 앞에는 입간판이 있었어요. 간판 불도 들어와 있었고요. 하지만 입구 안쪽은 완전 깜깜했죠. 친구들 중에 누구도 그곳이 영업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여기 가볼까 하는 말은 나왔지만 그냥 꺼내는 말이었죠. 그날따라 너무 심하게 뺀찌를 당하던 와중이라 그 가게를 그냥 지나치려던 와중에 친구 중에 한 명이 말을 꺼냈어요. 들어갔다 와보라고. 그 말에 친구들끼리 말을 섞다 보니 갑자기 담력 테스트가 되어버렸죠. 무서워서 못 들어가지 에이 넌 못 들어가 뭐 이런 말들이 왔다 갔다 하고 먼저 말을 꺼냈던 친구가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면서 입구에서 계속 갈팡질팡하고 있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 무서움이 가장 없었던 제가 답답해서 친구 보고 따라 들어오라고 하면서 저 먼저 내려 들어갔어요. 뒤에서 따라오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계속 내려갔죠. 어느 정도 내려가는데 뒤에 따라오던 친구가 제 옆구리 옷깃을 잡더라고요. 거의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제가 귀신 이야기를 좋아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듣고 했었기 때문에 사실 좀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냥 나갈까 생각도 했는데 뒤따라오던 친구가 제 옷깃을 잡는 거예요. 여기서 나가면 저는 친구보다 먼저 나가게 되는 거고 그것도 뒤따라오던 친구를 제치고서 나가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너무 쪽팔리니까 일단 계속 내려갔어요. 계단이 하나도 진짜 안 보여서 감각만으로 내려갔는데 뒤에서 옷깃 잡은 친구는 옷깃을 자꾸 밀어요. 계속 내려가다 보니 앞이 막혀 있었어요. 좌우를 더듬어 보니 왼쪽이 뚫려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느껴졌어요. 여기까지 내려가 봐야 하나 그런데 왠지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무섭기도 했고 이 정도면 담력 테스트도 끝난 것 같고 그래서 친구한테 말을 했어요. 여기 꺾여 있는데 안쪽에도 불 안 켜져 있어. 올라가자. 그런데 무서워서 제 옷깃을 잡고 따라왔던 애가 더 내려가 보자고 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면서 따라왔던 애가 마치 날 시험에 보려는 듯이 말하는 것으로 느껴져서 갑자기 짜증났어요. 정확히 말하면 짜증나는 거 반 무서움 반이었죠. 깜깜한데 잘못 내려가다 다쳐. 그럼 너 혼자 두고 올라간다. 그러는데 친구가 한 번 더, 조금만 더 내려가 보자 하면서 옷깃 잡은 손을 밀대요. 무서운 것도 있고 해서 짜증이 느껴져 뒤돌면서 올라가라고 말하며 밀려고 하는데 제 옷깃을 잡은 손의 느낌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저는 원래 하려던 대로 살짝 밀려고 하는데 손이 허공을 가르더군요. 친구가 날 밀고 도망간 건가? 순간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올라가는 소리도 안 났어요. 뭐지 원래 조금 무서웠지만 얘가 소리 안 나게 몰래 올라갔나? 난 무섭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갑자기 사라지는 게 말이 안 되니까.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려 했나 봐요. 혹시나 친구가 벽 같은데 옆에 몸 낮추고 붙어서 보려고 하나라는 생각도 들어 의심 가는 부분 손 휘저어 봤는데 없어요. 뭐지 귀신 같은 거 생각은 안 했는데 아니 조금은 했나 어쨌든 무섭더라고요 갑자기. 여기에 나 지금 혼자 있는 건가 하고. 그래서 전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어쩌면 혹시 친구가 내가 휘젓는 손 피하면서 숨어 있는 걸지도 모르니까. 폭이 그리 넓은 공간은 아니었지만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면서 무서워하는 모습은 보이고 싶지 않아서 평범하게 계단을 올라갔어요. 나와 보니 저를 뒤따라 왔었던 친구가 다른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가서 겁나서 먼저 뛰어나와 있었군 하는 뉘앙스로. 너 언제 올라왔냐? 뭔 말이야, 너 어디 갔었냐? 계속 기다리고 있었잖아. 이러는 거예요. 뭐지 얘네들이 나 놀리나 하고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한 거 싶었어요. 걔들 말로는 나 들어가는 거 보고 지들은 딴 데로 몸 숨겼대요. 제가 금방 다시 올라와서는 자기들 없는 거 보고 어떻게 행동하나 보려고요. 그런데 그렇게 있다가 한 명이 근처 편의점을 들어갔고 또 한 명 따라 들어가고 또 한 명 따라 들어가고 어쩌다 다 같이 들어가게 됐대요. 친구들은 편의점에서 각자 할 걸 하고 나왔고 그 시간 정도면 분명히 제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제가 자기들을 찾아 어디 다른 데로 갔나 보다 여기 있으면 다시 오겠지 하고 있던 거래요. 굳이 그 깜깜한 곳을 들어와서 찾을 시도까지는 할 생각을 안 했대요. 거길 왜 들어가냐고 하면서 저는 계속 의심이 들었어요. 얘들이 나 진짜 무섭게 하려고 장난친 건가? 안에서 그렇게 말하고 옷깃 잡고 밀기도 하고 그래놓고 그것을 귀신이 한 소행이다라고 생각하게끔 하는 건가 싶었죠. 내가 평소에 무서움 많다니까 나로부터 어떤 반응을 얻고 싶어서 이러는 건가 하고요. 근데 애들 분위기 보면 그런 의도는 아닌 것 같았어요. 오히려 네가 내 옷 잡고 밀고 땡기고 안 했냐고 하는 말을 자기들 겁주려고 꾸며내서 말하는 거 아니냐고 뻥치지 말라 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거라고 하면서 넘어갔어요. 근데 이게 생각하기에 따라 평범한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도 친구들이 장난친 거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나 다른 무언가가 같은 생각도 했지만 친구들의 장난 쪽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후에 그때 그랬던 거 너희들 장난친 거 아니냐고 물어봤는데 얘네들은 그런 일이 있었나 하고 기억도 제대로 못하대요. 제 옷깃을 잡고 밀고 좀 더 내려가 보자고 말하던 그 존재는 무엇이었을까요? 5번째 이야기, 사고. 대학교 1학년 때의 일이다. 2월 중순, 나와 여자친구 아른 강의가 끝나고 밤에 길거리를 걷고 있었다. 아른 1월부터 어느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에게 스토킹을 당하고 있었다. 그 이후 우리들은 또 그 남자가 따라다니지는 않는지 신경을 쓰고 있었다. 아른 트라우마가 생긴 탓인지 검은 코트를 입은 사람을 볼 때마다 얼굴에 경련이 일어날 정도였다. 늦은 시간이었던 터라 주변의 가게는 대부분 문을 닫았고 빛도 거의 없었다. 우리는 오늘 본 시험에 대해서 얘기하며 길을 걷고 있었다. 하지만 알은 어딘지 모르게 불안한 것 같은 모습이었다. 모퉁이 두 곳을 지나 터널을 지나오자
앞에 밝은 큰 길이 보였다. 우리는 시시한 이야기를 하며 걷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알이 입을 열었다. 알이 가리키는 몇십 미터 앞에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있었다. 남자는 서서히 우리를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다. 어두워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는다. 뒤로 돌아 그대로 도망칠까 생각했지만 등을 보이는 것이 더 무서웠다. 결국 우리는 그대로 앞을 향해 걷기로 했다. 큰 길에는 아무런 일 없이 차가 오가고 있다. 알은 내 팔을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꽉 움켜쥐고 있다. 한겨울인데도 온몸에 식은땀이 흐른다. 식은땀을 흘린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우리는 눈을 내리깔고 될 수 있는 한 앞을 보지 않으려 하며 걸었다. 남자는 우리 곁을 스쳐서 아무 일 없는 듯 지나가 버렸다. 저 사람이 아니었나? 그렇지만 뒤를 돌아 확인하는 것은 무서워서 할 수가 없었다. 우리는 그대로 질주해서 그 길을 벗어나 큰 길로 나왔다. 파란불이 깜빡이고 있다. 급히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그때 우리 바로 앞에서 대형 트럭과 승용차가 정면 충돌했다. 양쪽 차 모두 움푹 패였고 승용차의 앞유리에는 피가 물들었다. 곧 사람들이 몰려왔다. 우리는 어안이 벙벙한 채 눈앞에 참사를 보고 있을 뿐이었다. 겨우 도망쳤다고 생각한 큰 길은 지옥으로 변해 있었다. 나는 알이 가리키는 곳을 보았다. 길 건너편 잔뜩 모인 사람들 속에 아까 그 남자가 있었다. 역시 그 놈이었다. 표정이 없는 얼굴로 현장을 바라보고 우리들을 잠시 째려본 후 놈은 사람의 왕래가 없는 어두운 곳으로 사라져버렸다. 6번째 이야기, 얼룩. 학창시절 내리마에 있는 낡은 목조 맨션에서 살았던 적이 있다. 그곳에서 산지 1년 정도 지났을 때 처음으로 친구가 묵고 가게 되었다. 술을 마시던 중 막차 시간이 지나버려 어쩔 수 없이 내 방에 온 것이다. 여기저기 어지럽게 물건들이 흩어져 있는 방을 대충 치워서 어떻게든 친구가 잘 공간을 만들자 이미 새벽 2시였다. 그렇게 둘이 누워 눈을 붙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친구가 말을 걸어왔다. 저거 말인데 사람 얼굴처럼 보이지 않냐? 친구는 천장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건 그냥 얼룩이야. 아마 위층에서 물이라도 새서 그런 거겠지. 천장의 일부가 부자연스럽게 더럽다는 것은 이사 온 첫날부터 알고 있었다. 저거 좀 괴상한데. 친구는 일어나서 천장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냥 얼룩이라니까. 나는 친구의 행동이 신경 쓰여 일어나 불을 켰다. 불 켜니까 안 보이네. 그냥 얼룩이라고. 친구는 내 말은 들리지도 않는 듯 가까이 있던 테니스 라켓으로 얼룩을 덮었다. 이게 아마 입일 거고, 그리고 이건 눈이지. 코는 여기고 뭔가 다른가? 평소라면 방에 불은 끄고 누웠었지만 친구가 화장실에 갈 때를 생각해서 화장실의 백열전 구만은 켜놓은 상태였다. 친구는 옆으로 누우면 그 얼룩이 사람의 얼굴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끈질기게 주장했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옆으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확실히 사람의 얼굴로 보인다. 처음으로 알아차렸다. 그런데 이렇게 자면 머리를 북쪽으로 놓고 자는 거지. 친구가 그렇게 말한 순간 방이 흔들렸다. 우리는 숨을 내쉬는 것조차 잊고 서로를 마주봤다. 지진이겠지? 내가 겁을 내며 방에 불을 켰을 때였다. 형광등에 불이 들어오는 동시에 천장에 확실히 중년 남자의 얼굴이 나타났다. 우리는 동시에 소리를 지르며 방에서 도망치려고 했다. 시끄러워. 그리고 그 순간 방의 벽을 차는 것 같은 소리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는 머리가 새하얘졌다. 소리는 분명히 오른쪽 옆에서 들려왔다. 나는 초조한 모습으로 방에서 나가려고 하는 친구를 말렸다. 정신 차려. 정신 차리라고. 지금 현관문을 열면 거기에 무엇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 그러는데? 이런 방에는 있기 싫다고. 친구는 목소리를 죽이고 투덜댔다. 나는 친구 앞을 막아섰다. 금방 옆 방에서 소리가 들렸지? 그 방은 빈 방이야. 나는 멍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는 친구에게 말했다. 아무도 안 산다고. 그 다음 날 나는 그 맨션에서 나왔다. 얼마 전에야 그 목조 맨션이 있는 장소 부근까지 가보았다. 지은 지 40년 정도 되었던 그 건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7번째 이야기, 공원. 친구 타카시가 중학교 2학년 때 겪은 일이라고 한다. 그날 타카시는 동아리 활동을 마치고 빠른 걸음으로 주택가를 걷고 있었다.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가로등이 곳곳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주택가라고 해도 도로는 무척 어두웠다. 왠지 기분이 나빠져서 타카시는 걸음을 더욱 빨리 했다.
집 몇 군데를 지나 공터에 나오자 누군가가 서 있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키로 보아서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의 아이 같았다. 이런 시간에 여기서 뭘 하는 걸까? 의심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을 지나쳐 가려고 하자 그 아이가 말을 걸어왔다. 제사공원은 어디에 있나요? 타카시는 발을 멈추고 아이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조금 더러운 반팔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은 소년이었다. 언뜻 보인 손발에는 흉터 같은 것이 보였다. 하지만 얼굴만은 너무 어두웠던 터라 보이지가 않았다. 네 번째 공원이라 응. 이리저리 소년을 살피며 타카시는 생각했다. 물론 타카시가 있는 곳 주변에는 공원이 많았다. 야구장이 안에 있을 정도로 큰 첫 번째 공원. 작지만 놀이기구가 많은 두 번째 공원. 큰 모래와 체육시설로 구성된 세 번째 공원. 하지만 네 번째 공원이라는 것이 있었던가?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타카시에게 소년이 손을 뻗었다. 안내해주세요. 그것은 밝은 목소리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가움이 느껴지는 것이었다고 한다. 타카시는 순간 두려움을 느끼고 반사적으로 손을 쳐냈다. 그 순간 소년의 모습은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마치 물속에 먹물 한 방울을 떨어뜨린 것처럼. 타카시는 겁에 질려 전속력으로 집에 도망쳐왔다고 한다. 다음 날 지도를 뒤져보았지만 네 번째 공원이라는 곳은 지역 어디에도 없었다고 한다. 여덟 번째 이야기, 괴상한 남자.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다. 나는 늦은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향하는 길목에는 가로등이 몇 개밖에 없었고 그조차도 희미하게 깜빡거리고 있었다.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빴다. 그때였다. 멀리서 한 남자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다.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다. 나도 모르게 걸음이 빨라졌다. 그와 가까워질수록 내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남자는 점점 가까워졌고 그때 나는 그의 손에 무언가 번쩍거리는 것을 보았다. 그건 칼이었다. 공포에 휩싸인 나는 반사적으로 뒤로 돌아달리기 시작했다. 남자의 발소리가 점점 커져만 갔다. 그러나 갑자기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멈췄다. 나는 멈추지 않고 달렸지만 이상하게도 뒤에서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았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집에 도착한 나는 바로 문을 잠그고 숨을 고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며칠 후 지역 뉴스에서 그 남자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여러 명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했던 전과가 있었다고 했다. 나는 그때 그가 왜 나를 추격하다 멈췄는지 알 수 없었지만 다시는 그런 길을 혼자 걷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아홉 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웃. 내가 살던 아파트에는 기묘한 이웃이 있었다. 그녀는 항상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외로운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행동이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항상 같은 시간에 창가에 앉아 있었고 같은 자세로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나는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녀의 창문을 보게 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있었고 내가 지나가는 것을 주시하고 있었다. 기분이 나빠져서 서둘러 집으로 들어갔다. 그 후로도 여러 번 그녀의 창문을 지나칠 때마다 그녀는 항상 같은 자세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결국 나는 그 아파트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이사하는 날 이웃에게 그녀에 대해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그녀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었다. 마치 그녀는 그곳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지금도 가끔 그녀의 창문을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다. 열 번째 이야기, 유령버스. 나는 항상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했다. 어느 날 밤 늦게까지 일을 하고 나서 마지막 버스를 타게 되었다. 버스에 타자마자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버스 안은 너무나 조용했고 승객도 거의 없었다. 나는 창가에 앉아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버스는 이상하게도 내가 가는 방향과 다른 길로 가고 있었다. 운전사에게 물어보려고 했지만 뭔가 이상한 분위기에 말을 걸지 못했다. 그러던 중 버스가 멈췄고 나는 내리기로 결심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나는 한적한 길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주변을 둘러보니 아무도 없었고 버스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나는 무서워서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다음 날 그 버스 노선을 확인해봤지만 그 시간에 운행되는 버스는 없었다고 했다. 나는 그날 밤의 일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 그 후로는 항상 일찍 퇴근해서 마지막 버스를 타지 않도록 주의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내가 겪은 기묘한 경험들을 정리해보았다. 신기가 있는 어머니의 꿈부터 숲의 사람, 옆집 아저씨, 이상한 존재, 사고, 얼룩, 공원, 괴상한 남자, 기묘한 이웃, 유령 버스까지. 이 모든 이야기는 실제로 내가 겪은 일들이며 때로는 믿기 어려운 일들도 있었다. 하지만 이 경험들을 통해 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두려움과 동시에 인간이 더 무서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금까지 이런 경험들이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고 믿으며 앞으로도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가려 한다. 11번째 이야기. 나의 딸은 선천적으로 웃음이 전혀 없었다. 제 딸은 선천적으로 웃음이 없는 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웃음기라곤 하나도 없는 딸의 모습이 속상한 저는 아이를 웃게 하기 위해서 또래 애들이 좋아하는 온갖 인형과 맛있는 음식을 다 해주었죠. 그래도 딸은 전혀 웃지 않았어요. 속상한 마음에 이것저것 해주다가 놀이공원을 데려가는 날이었죠. 갑자기 딸아이가 웃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처음 보는 딸아이의 모습에 감격스러워 딸을 웃게 만든 게 무엇인지 찾았죠. 딸은 제 손을 잡고 눈앞에 인형 가게로 저를 끌었어요. 저도 신나서 모든 걸 다 사줄 각오가 되어 있었죠. 그런데 오이런 딸이 어떻게 찾았는지 구석에서 입이 귀까지 찢어진 삐에로 인형을 들고 왔네요. 딸은 망설임 없이 그 인형을 품 안에 소중한 듯이 안고 신나서 야리를 거리더군요. 섬뜩했던 그 인형도 딸아이의 모습의 불안감은 사라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인형 가게 주인이 나타나더니 굉장히 놀란 표정으로 버린 인형인데 그걸 어디서 찾았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굉장히 난처한 표정으로 이 인형은 절대 안 판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사정사정해서 돈도 두둑히 얹어드리니 그제서야 딸아이와 인형을 단둘이 남기지 마세요라는 말과 함께 인형을 넘겨주시더군요. 딸아이가 웃음을 찾게 된 이후 저희 가족은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딸아이가 시름시름 앓네요. 무서운 게 딸이 아파하면서도 웃고 있는 겁니다. 온갖 병원을 다 방문해도 원인조차 파악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편이 크게 다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연락이 안 되는 남편을 찾아 회사에 가보니 남편은 멀쩡했고 그제서야 딸아이와 삐에로 인형을 둘이 남기지 말라는 말이 떠오르면서 미친 듯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닐 거야 하면서 집에 가는데 가까워질수록 딸아이의 소리가 멀리서부터 들리네요.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자 딸이 입이 귀까지 찢어져 죽어 있고 그 위에 서서 삐에로가 딸아이 목소리로 미친 듯이 웃고 있네요. 그리곤 뒤돌아서 삐에로가 저를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시나요? 또 둘이네. 12번째 이야기. 이상한 악몽. 몇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여름 황혼역. 나는 무더운 아파트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나는 저녁에 조깅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중에 고향에서 중학교 때 같은 반 친구의 부모님이 운영하던 약국 옆을 지나가게 되었죠. 처마 밑에 몇 명의 사람이 모여서 유리창을 통해 가게 안을 들여다보며 수근수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은 불은 켜있지 않았지만 바닥이 완전히 내려앉아 사라져 있었고 거기에서 창백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바닥에 있던 장소를 가득 채운 증기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자 사람들이 수군대던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사라진 바닥에서 몇 개의 검은 구체가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다시 안으로 가라앉기를 반복하고 있던 것입니다.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자 그 구체의 정체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친구 가족의 목이었습니다. 모든 목은 온화한 표정을 지은 채 마치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목들은 쉬지 않고 완만한 상하 운동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멍하니 바라보자 안에서 갑자기 목이 하나 더 튀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목이 다시 내려가지를 않았습니다. 그 목은 점점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나는 도망치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온 목을 자세히 보니 그것은 친구의 목이었습니다. 나는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그녀의 목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목에서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소리가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눈과 입에서 검은 액체가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악몽을 자주 꾸는 편이지만 그때는 다른 꿈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잠을 깨고 나서도 그 무서운 이미지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겨드랑이에는 축축한 땀이 계속 흐르고 가슴을 조여오는 감각도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졌습니다. 나는 다음날 아침 고향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 친구에게 무언가 안 좋은 일이라도 일어나지 않았나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녀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내가 그 꿈을 꾸던 시간에 그녀는 이불 속에서 차게 식어 있는 할머니를 발견하고 절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3번째 이야기, 병원의 피리 소리. 차로 약 1시간 정도 걸리는 산속에는 폐병원이 있다. 해체 작업 도중 그대로 방치되어서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고 부모님은 당부하셨다. 호기심이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자전거로 가기에는 꽤나 먼 데다 산속이었기 때문에 나는 가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중학교 동창회 때문에 나는 오랜만에 X시에 돌아왔다. 어릴 적부터 사이가 좋았던 친구 A, B, C와 함께 옛 이야기로 꽃을 피우고 있는데 어쩌다 보니 그 폐병원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다. 내가 X시를 떠난 후에도 그 병원은 쭉 방치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누군가의 제안으로 우리는 폐병원에 가보기로 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사는 A가 차를 준비하고 손전등, 비상식량, 소금, 길을 잃었을 때를 대비한 피리를 인원수대로 가지고 우리는 폐병원으로 향했다. 가는 도중 내비게이션이 맛이 가서 절벽에서 떨어질 뻔하고 터널 안에서 비가 새긴 했지만 우리는 겨우 폐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다. 병원은 생각보다 훨씬 작았다. 3층 건물의 넓이는 25m 정도였다. 초등학교에 딸려있는 수영장 정도의 크기였다. 건물 벽에는 심령 스팟에 있을 법한 낙서가 여기저기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꽤 어려운 한자들이 적혀 있어서 의미는 알 수가 없었다. 건물 주변에는 울타리를 대신하는 것인지 밧줄이 둘러쳐 있었다. 우리는 호신용으로 바닥에 떨어져 있던 쇠파이프를 들고 안으로 들어섰다. 인기척이 없는 것으로 보아 폭주족이나 노숙자는 없는 것 같았다. 병원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들은 점점 말이 줄어들고 있었다. 병원 1층을 걸어나가는 동안 건축 일을 하고 있는 비가 투덜거리기 시작했다. 이 정도 크기 건물이면 해체하는데 돈 몇 푼 들지도 않는다고. 도대체 왜 철거하다가 중간에 버려둔 거지? 실제로 창문 유리는 깨져 있었지만 건물 자체를 해체하려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1층에는 그닥 흥미로운 것이 없었기에 우리는 바로 2층으로 올라가기로 했다. 2층을 나아가면서 A가 입을 열었다. 별것도 없네. 해체 작업 중이어서 위험하다고 했던 건 여기 못 오게 하려는 구실이었구나. 여기저기서 우리 부모님도 그랬었는데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수술실 같은 것이라도 있었다면 병원 분위기가 낫겠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터라 병원이었는지조차 의심스러웠다. 왜 부모님들은 그런 거짓말까지 하면서 여기 못 오게 하려는 걸까? 우리는 맥이 빠진 채 3층으로 올라갔다. 3층에도 딱히 별다를 것은 없었다. 우리는 모든 방을 돌아보고 무사히 건물 끝으로 왔다. 3층만 넓이가 달라. 안에 방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역시 건축이라는 사람은 다르네. 진짜? 숨겨진 방이라고. 내가 말하며 그 입구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그런 것은 없었다. 그렇지만 막다른 골목의 벽이 얇은 베니어 합판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가볍게 두드려보면 분명히 벽이 아니라 안쪽에 공간이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 어떻게 할까? 역시 부수고 들어가야겠지? 이상한 건 확인해 봐야지. 어차피 철거할 곳이잖아. 쇠파이프로 벽을 가볍게 때리자. 어이없을 정도로 가볍게 모든 합판이 안쪽으로 무너졌다. 그 안은 분명히 다른 곳과 분위기가 달랐다. 단숨에 공기가 탁하다는 것이 느껴졌다. 벽에는 병원 외벽에 있던 것과 비슷해 보이는 낙서가 빽빽하다. 역시 어려워서 읽을 수가 없다. 안쪽에는 의자가 하나 있었다. 그 밑에는 검은 얼룩이 퍼져 있었고 주변에는 수없이 조각난 밧줄이 있었다. 뭐야, 여기는? 어쩐지 위험해 보이는데. 이제 나가자. 우리는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자연스레 발을 옮기기 시작했고 어느새 전력 질주하고 있었다. 우리는 앞다투어 달리다 넘어지기도 하면서 겨우 건물 밖으로 나왔다. 밧줄을 넘어 자동차에 도착했을 무렵 C가 입을 열었다. 봉인이었어. 그 벽의 문자와 밧줄은 봉인이었다고. C는 계속 말했다. 내가 필사적으로 말렸는데도 너희는 내 말을 안 듣고 계속 안으로 들어갔잖아. 나는 무서워서 들어가지도 않고 여기서 기다렸어. 무사히 나와서 정말 다행이다. 안 들어갔었다고. 얼굴을 마주보고 할 말을 잃었다. 그런데 그 순간 병원에서 피리 소리가 들려왔다. 내 목에는 분명 목걸이로 걸어두었던 피리가 사라져 있었다. 14번째 이야기, 악마. 이것은 내가 직접 겪은 이야기입니다. 10여 년 전 내가 아직 초등학생이었을 때 형과 함께 할머니 댁에 놀러 가려던 때였습니다.
역에서 표를 끊고 전철을 타고 할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처음으로 전철을 타는 것이었던 데다 형과 단둘이 할머니 댁에 간다는 것만으로 기뻤던 나는 형과 신나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 앉아있던 20살 정도 되어 보이는 누나가 엄청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것에 깜짝 놀란 나는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한 번도 보지 못한 방이었습니다. 가만히 누워있자 문을 통해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영무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쓰러진 나를 데려다 놓았던 모양이었습니다. 형에 관해 묻자 영무원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몇 분 후에야 그는 형이 죽었다고 힘겹게 말했습니다. 나는 영문을 모르고 원인을 물었지만 영무원은 입을 꼭 다문 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집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영무원과 어머니가 현관에서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들려왔습니다. 악마. 나는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형이 악마한테 죽음을 당했다고 생각하며 나까지 잡아가지 않을까 그 후로 5년간 겁에 질린 채 살아왔습니다. 악마. 그 말의 의미를 알게 된 것은 내가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의 일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나는 집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토요일이라 학교에서 일찍 돌아온 터였기에 배가 고파 점심을 만들고 있던 도중이었습니다. 점심이 없다는 것에 투덜거리며 식사를 차리던 도중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전화였습니다. 어머니에게 여러 번 전화를 했는데 휴대폰을 받지 않아 걱정한 나머지 집에 전화하신 것입니다. 나는 일단 휴대폰을 집에 놓고 간 것은 아닐까 싶어 어머니의 휴대폰에 전화를 하고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휴대폰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나도 슬슬 걱정이 되어 어머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할머니 댁에 계셨습니다. 다만 휴대폰 배터리가 나가서 전화를 못 받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할머니 댁에서 만난 어머니는 어딘가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버지와 얼굴을 마주하고는 고개를 끄덕인 뒤 말했습니다. 슬슬 너에게도 제대로 이야기해 줘야 할 것 같구나. 나는 바로 형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5년 동안 두려워하며 물어보는 것조차 할 수 없었던 악마의 뜻을 알고 지금까지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진상은 이랬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나는 어느 여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실신했었습니다. 그 여자의 앞에는 부모와 자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너무나 시끄럽게 구는데도 부모는 아무 제지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동안 시간이 지났을 때 가까운 곳에 앉아있던 괴상한 모습의 남자가 일어나서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떠들고 있던 아이의 머리를 마구 찔렀다고 합니다. 그 여자가 비명을 질렀던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었죠. 그리고 내가 기절한 사이 남자는 역시 계속 떠들고 있던 우리에게 다가왔고 형 역시 우산으로 머리를 난도질당해 죽었던 것입니다. 그 남자는 온몸을 검은 천으로 휘감고 있었고 얼굴에는 웃는 것인지 화내는 것인지 모를 표정을 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형상은 마치 악마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내가 형의 죽음에 관해 5년 만에 알게 된 진실이었습니다. 15번째 이야기, 천국의 문. 어느 남자가 일 때문에 지방에 출장을 가게 되었다. 호텔에서 한숨 자고 새벽녘에 돌아가기로 하고 근처에 호텔을 예약했다. 우선 체크인을 마치고 짐을 방에 두었다. 방은 호텔 꼭대기인 12층에 있었다. 방에 도착하고 남자는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바로 출장처로 향했다. 이른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호텔에 돌아왔을 때 남자는 이미 녹초가 되어 있었다. 머릿속에는 어떻게든 빨리 자고 싶다는 생각만 가득했다. 로비를 벗어나 엘리베이터 앞까지 가서 버튼을 누르고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기만을 기다렸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렸다. 안에는 할머니가 한 명 있었다. 엘리베이터 구석 쪽에 서서 이쪽을 보며 환히 웃고 있었다. 안 내리시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지만 할머니는 내릴 기색이 없었다. 남자는 같이 엘리베이터에 들어서 자신의 방이 있는 12층의 버튼을 눌렀다. 남자는 할머니와 반대쪽의 벽에 몸을 기댔다. 그런데 층 버튼을 자세히 보니 자신이 누른 12층의 버튼만 빛나고 있었다. 다른 층의 버튼은 눌러져 있지 않았다. 남자는 이 할머니도 나랑 같은 층에 묵고 계시나? 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12층에 도착할 때까지 그저 멍하니 엘리베이터 위쪽의 층을 표시하는 전광판을 보고 있었다. 엘리베이터는 서서히 올라가 드디어 12층까지 도착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는 멈출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지금까지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위로 올라가고 있었다. 이 호텔은 분명 12층까지밖에 없을 텐데.
남자는 영문을 모르고 어리둥절해졌다. 할머니는 전혀 동요하지 않는 듯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을 뿐이었다. 엘리베이터는 천천히 속도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이윽고 멈춰섰다. 전광판에는 13이라는 숫자가 떠올라 있다. 천천히 문이 열리고 현기증이 날 정도로 눈부신 빛이 엘리베이터 안으로 비쳤다. 문 너머 저편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성스러운 빛에 휩싸인 새하얀 세상이었다. 할머니는 남자에게 미소를 짓고 빛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남자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저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빛에 휩싸인 할머니는 문득 뒤를 돌아보고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로 남자를 향해 손짓했다. 남자는 밖의 광경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대로 나갈 뻔했지만 순간 위험하다는 생각에 닫힌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문이 닫히고 남자는 정신을 잃었다. 남자가 정신을 차린 곳은 출장지의 병원이었다. 간호사에게 자신이 왜 이곳에 있는지 물어보니 3일 전 호텔 앞길에서 차에 치여 중태인 채로 병원에 후송되어 생사를 오가는 상태였었다고 한다. 16번째 이야기, 미소. 무섭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직접 겪은 일이다. 그날 나는 역의 홈에서 전철을 기다리고 있었다. 홈에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았는데 내 옆에서 5m 정도 떨어진 곳에 한 커플이 있었다. 그들 역시 나처럼 아슬아슬하게 홈의 노란색 선 안쪽에 서 있었다. 그 커플은 즐거운 듯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여자아이가 꽤 귀여운 인상이었기 때문에 나는 부러운 기분으로 멍하니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사이 역을 통과하는 열차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내 시선은 저절로 열차 쪽으로 향했다. 전철이 들어오는 쪽에 그 커플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커플도 시선에 들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전철이 커플 앞을 지나칠 무렵 여자아이가 남자친구를 보며 얼굴 가득 미소를 지은 채 전철로 뛰어들었다. 쾅하고 딱딱한 물건에 무엇인가가 부딪히는 소리가 나고 뒤를 이어 전철이 엄청난 브레이크 소리를 내며 멈춰섰다. 멈췄다고는 해도 역을 통과해서 지나가는 열차였다 보니 워낙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었던 터라 역을 완전히 통과한 후였다. 선로에는 여자아이의 잔해 같은 것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지만 결코 바라보고 싶지는 않았다. 남자친구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나는 혼란스러워서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왜 그런 거지? 아까까지 분명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심지어 뛰어드는 순간마저도 즐거워 보였는데 전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 그저 멍하니 서 있는데 영무원 몇 명이 달려왔다. 그중 한 사람이 내게 말을 걸었다. 죄송합니다만 혹시 사고를 목격하셨습니까? 나는 혼란스러웠던 탓에 말을 더듬으며 내라고 겨우 대답했다. 그러자 영무원은 그러십니까? 죄송합니다만 경찰이 오면 사고 상황을 증언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전철에서 인명사고가 날 경우 자살사고 외에도 살인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의 현장 검증과 목격자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한다. 고개를 돌려보니 남자친구에게도 영무원이 말을 걸고 있다. 남자친구는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인지 완전히 혼이 빠진 것 같은 모습이었다. 나는 증언을 하기로 하고 역 사무실로 안내되었다. 경찰이 올 때까지 여기 앉아서 기다려주세요. 영무원의 안내를 받아 나는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곧 영무원 두 사람의 부축을 받으며 얼굴이 하얗게 질린 남자친구가 사무실에 들어왔다. 그대로 사무실 안쪽으로 데려가져서 나에게는 그가 보이지 않았다. 잠시 뒤 경찰이 도착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황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나는 정직하게 본 것을 그대로 말했다. 여자아이는 자기가 열차로 뛰쳐들었기 때문에 사고가 아니라 자살이다. 남자친구는 물론이고 그 누구도 밀치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도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전철로 뛰어들던 여자아이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나는 이해를 할 수 없었지만 어쨌거나 여자아이가 미소를 지으며 뛰어들었다고 경찰에게 설명했다. 그렇지만 경찰은 그다지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는 듯 감사합니다라고 수긍할 뿐이었다. 방 안쪽에서 남자친구의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너무나도 냉정한 경찰의 태도가 마음에 걸려서 질문을 해보기로 했다. 자살 사건의 경우에는 모두 이런 상황입니까?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종종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경찰의 말에 의하면 자살할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도 갑작스레 죽음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모양이다. 그런 사람들을 모두 밝은 얼굴로 마치 산책이라도 가듯 자살해버리기 때문에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죽는다고 마음속에서 결정해버렸기 때문에 들뜨는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무엇에 홀려버린 것일까?
하지만 내가 보았던 전철에 뛰쳐드는 그 모습은 무엇인가에 홀렸다고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 17번째 이야기, 사신. 어렸을 때 친구에게 들었던 이야기다. 친구는 실화라고 바득바득 우겼지만 어쨌거나 전해 들은 이야기니만큼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어느 자매가 어떤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그 실험이라는 것은 우선 새벽 2시에 자고 있는 사람을 사이에 두고 좌우에 2명의 사람이 서서 손뼉을 가볍게 2번 치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 후 눈을 감고 사신님, 사신님, 정말 무서운 걸 보여주세요라고 작게 중얼거린다. 그리고 3분 동안 눈을 감고 있다가 살짝 눈을 떠서 가운데에서 자고 있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죽을 때 짓는 표정이 떠오른다는 이야기였다. 매우 간단한 내용인데다 간단한 주문이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시시한 내용에 처음에 언니는 별로 흥미가 동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동생은 해보자, 해보자. 다른 사람한테 실험해보면 되잖아라고 졸라댔다. 그래서 자매는 주말에 아버지를 대상으로 그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딱히 아버지에게 나쁜 감정이 있는 것은 전혀 아니었다. 그저 그날따라 어머니가 친정에 가서 자고 오시게 되어 집에 있던 것은 아버지뿐이었던 것이다. 2명이서 조용히 아버지의 방에 들어가서 주무시는 것을 확인하고 실험을 준비했다. 준비라고 해봐야 양 옆에 나란히 서는 것뿐이었지만 대충 시간이 2시쯤 되자 자매는 눈을 감고 주문을 외웠다. 사신님, 정말 무서운 걸 보여주세요. 그 이야기를 진심으로 믿고 있던 동생은 무서워하면서도 두근거렸고 그저 도와주고 있던 언니는 냉정하게 3분을 기다렸다. 이윽고 3분이 지났다는 것을 알리는 휴대폰 알람의 진동이 울렸다. 그리고 둘은 동시에 눈을 떴다. 하지만 아버지의 얼굴은 평소와 똑같았다. 거봐, 소문은 다 이런 거야. 이제 해봤으니까 빨리 자자. 그래서 2 사람은 자기 방으로 돌아가 그대로 잠에 빠졌다. 그리고 다음 날 한참 동안 늦잠을 자버린 자매가 낮이 다 되어서 일어났는데 1층이 떠들썩했다. 내려가 보니 아침에 돌아오기로 하셨던 어머니가 대단히 당황한 듯한 얼굴로 어딘가에 전화를 하고 있었다. 큰일 났어요. 남편이. 언제나 새벽에 일어나던 남편이 아침이 되도록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어머니가 깨우러 가보니 이불 속에 아버지가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다. 사인은 심근경색으로 인한 발작이었다. 어머니와 구급대원이 현관 앞에서 나누는 대화를 자매는 듣게 되었다. 남편은 언제쯤 발작이 일어났던 건가요? 아직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상태를 봐서는 아마 밤 12시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쓰러져 우는 어머니를 보며 언니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러면 결코 표정이 바뀔 리가 없네 라고 말했다고 한다. 단순히 우연의 일치였을까? 아니면 정말로 사신이 아버지의 목숨을 앗아간 것일까? 누구도 진실은 알 수 없을 것이다. 18번째 이야기, 놀이동산 괴담. 놀이동산은 어릴 적부터 나에게 꿈과 환상의 공간이었다. 어릴 적 부모님과 함께 갔던 놀이동산의 기억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런데 그 놀이동산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았다. 어느 날 나는 인터넷에서 그 놀이동산에 관한 기이한 소문을 접하게 되었다. 밤이 되면 놀이동산에 귀신이 나온다. 처음엔 그저 우스갯소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것을 보며 나도 모르게 그 소문에 끌리게 되었다. 결국 나는 주말에 친구들과 함께 그 놀이동산에 가기로 결심했다. 우리 모두는 모험을 좋아했고 조금은 스릴을 느끼고 싶었다. 주말이 되자 우리는 차를 타고 놀이동산으로 향했다. 도착하니 어릴 적 기억이 떠올라 설레는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놀이기구들은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그곳에는 어딘가 알 수 없는 음산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우리는 놀이기구를 타고 게임을 즐기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밤이 다가오자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다. 우리는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사람들 중 하나였다. 마지막 놀이기구를 타고 나니 놀이동산은 거의 텅 비어 있었다. 그때 우리는 그곳에서 일하는 한 직원에게 말을 걸었다. 여기서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던데 혹시 들은 적 있나요? 그 직원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 소문은 오래된 이야기예요. 하지만 진짜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몰라요. 단지 밤이 되면 절대 혼자 다니지 말라고들 하죠. 그 말을 듣고 우리는 오히려 더 궁금해졌다. 결국 우리는 밤에 놀이동산을 탐험해보기로 했다. 직원이 퇴근한 후 놀이동산은 완전히 텅 비었다.
우리는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놀이동산 곳곳을 탐험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점점 더 깊이 들어가자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이상한 소리였다.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음악소리, 그리고 때때로 울음소리까지. 우리는 그 소리들이 어디서 나는지 찾아보기로 했다. 소리의 근원을 찾기 위해 우리는 놀이기구들이 있는 쪽으로 향했다. 처음으로 도착한 곳은 회전목마였다. 회전목마는 멈춰 있었지만 그 주위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그곳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회전목마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회전목마는 혼자서 돌아가고 있었다. 이거 이상해. 빨리 다른 곳으로 가자. 우리는 겁에 질려 회전목마를 떠나기로 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유령의 집이었다. 유령의 집은 항상 무서운 분위기를 풍겼지만 지금은 더욱더 으스스했다. 우리는 유령의 집에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플래시를 켜고 유령의 집 안으로 들어가니 차가운 공기와 함께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유령의 집 안은 어둡고 조용했다. 우리는 천천히 걸어가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다 문득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그 순간 앞에서 뭔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천천히 다가갔다. 그곳에는 한 소녀가 서 있었다. 그녀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하지만 소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우리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때 친구 중 하나가 말했다. 얘들아, 이거 진짜 이상해. 빨리 나가자. 우리는 소녀를 뒤로하고 유령의 집을 빠져나오기로 했다. 그러나 출구를 찾는 도중 소녀의 웃음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우리는 겁에 질려 뛰기 시작했다. 출구를 향해 달려가는 동안 소녀의 웃음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마침내 우리는 출구를 찾아 밖으로 나왔다. 놀이동산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다. 우리는 차로 돌아가 집으로 향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았다. 그날 밤 우리는 아무도 잠을 잘 수 없었다. 소녀의 모습과 웃음소리가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돌았다. 다음 날 우리는 놀이동산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조사하기로 했다.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놀이동산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다. 그러다 우리는 한 오래된 기사를 발견했다. 그 기사에는 그 놀이동산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20년 전 놀이동산에서 한 소녀가 실종되었다. 그녀는 회전목마를 타던 중 사라졌으며 이후로 아무도 그녀를 본 적이 없다. 우리는 소름이 돋았다. 그 소녀가 우리가 본 소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공포가 엄습했다. 우리는 그 놀이동산에 다시 가기로 결심했다. 이번에는 그 소녀의 실종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였다. 다시 놀이동산으로 향한 우리는 낮에 도착했다. 이번에는 사람들도 많고 활기찬 분위기였다. 우리는 놀이동산 관리자에게 소녀의 실종에 대해 물어보았다. 관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 소녀의 이야기는 오래된 이야기예요. 하지만 아직도 그녀가 돌아오길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날 밤 그녀는 혼자 회전목마를 타고 있었고 그 후로 아무도 그녀를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관리자의 말을 듣고 회전목마로 향했다. 회전목마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아이들이 즐겁게 타고 있었다. 우리는 회전목마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다 우리는 회전목마의 한 구석에서 작은 소녀의 사진을 발견했다. 사진 속 소녀는 우리가 유령의 집에서 본 소녀와 매우 닮아 있었다. 우리는 소녀의 사진을 관리인에게 보여주며 물었다. 이 소녀가 그 실종된 소녀인가요? 관리인은 사진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녀는 그날 회전목마를 타다가 실종되었어요. 아직도 그녀를 찾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진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다. 그 소녀가 왜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일까? 우리는 그 이유를 알기 위해 더 많은 조사를 하기로 했다. 놀이동산의 다른 직원들과 이야기하고 과거의 기록들을 뒤져보았다. 그러다 우리는 소녀가 실종된 날의 기록을 발견했다. 그날 밤 소녀는 부모님과 함께 놀이동산에 왔다. 부모님은 잠시 자리를 비웠고 소녀는 혼자 회전목마를 타게 되었다. 그런데 회전목마가 돌아가는 동안 소녀는 갑자기 사라졌다.
아무도 그녀가 어떻게 사라졌는지 알지 못했다. 그 후로 놀이동산에는 소녀의 혼령이 떠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우리는 소녀의 실종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해 그녀의 부모님을 찾아보기로 했다. 다행히도 우리는 그녀의 부모님을 찾아낼 수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그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는 그들에게 소녀의 실종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날 소녀는 회전목마를 타고 있었어요. 우리는 잠시 자리를 비웠고 돌아왔을 때는 이미 사라져 있었어요. 그 후로 우리는 그녀를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무런 소득도 없었어요.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그 소녀가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우리는 소녀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놀이동산을 찾아가기로 했다. 이번에는 소녀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였다. 밤이 되자 우리는 다시 놀이동산에 들어갔다. 회전목마 앞에 서서 소녀의 이름을 불렀다. 소연아, 우리가 널 도우러 왔어. 이제 그만 떠나도 돼. 그 순간 회전목마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는 소연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우리를 바라보며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다. 우리는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이제 그만 떠나도 돼. 너의 부모님도 널 기다리고 있어. 소연은 잠시 우리를 바라보더니 눈물이 글썽이는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사라졌다. 우리는 소연이 이제야 안식을 찾았다는 것을 느꼈다. 그 후로 우리는 그 놀이동산에 다시 가지 않았다. 하지만 소연의 영혼이 이제는 평화롭게 쉬고 있을 것이라는 믿음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다. 소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었다. 어떤 곳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연과 비밀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그 사연을 풀어내는 것이 그 영혼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중요한 일일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그날의 경험을 통해 더 성숙해졌고 앞으로도 그런 이야기를 잊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몇 년 후 나는 다시 그 놀이동산을 찾았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나의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였다. 놀이동산은 여전히 활기차고 즐거운 곳이었다. 우리는 회전목마 앞에 서서 소연을 생각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녀에게 인사를 건넸다. 소연아, 안녕. 너도 이제 행복하길 바래. 그날의 경험은 우리 가족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우리는 놀이동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소연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었다. 아이들은 그 이야기에 감동하며 소연을 기억하겠다고 말했다.